지금쯤 아무도 없는 신혼집 침대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고불고 난리 났겠지? 크크, 웃기지 않아? 불쌍하게도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 첫날 밤인데 남편님은 전 여친 침대 속에 있으니 말이야. 정막이 감도는 거실,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남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에 동조하듯 역겨울 정도로 교태 부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태준아, 너도 참 나쁜 남자다. 네가 외로워, 지금 당장 와줘 하고 울며 매달리니까 온 거잖아. 나한텐 너밖에 없다고 늘 말했으면서. 신혼 첫날 밤. 본래라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밤. 나는 홀로 식어버린 홍차를 홀짝이며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그 믿을 수 없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따위는 없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바닥을 알 수 없는 차가움과 고요한 분노뿐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승리감에 도취되어 폭소하는 이 어리석은 남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몇 시간 뒤 태평하게 이 집으로 귀가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글자 그대로 지옥 이상의 광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할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우리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 지윤의 옆에는 하객들을 향해 상큼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 태준이 있었다. 지윤 씨를 평생 걸고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내 부모님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선언했던 태준. 그 성실해 보이는 태도에 엄격하신 우리 아버지도 눈꼬리를 조금 내리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참석해주신 친척 어른들도 정말 다정하고 훌륭한 신랑이네. 지윤이는 참 복도 많았더라며 입을 모아 칭찬해주셨다. 결혼식이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새 가구 냄새가 나는 신혼 아파트로 돌아온 것이 밤 10시. 자, 이제 둘이서 오붓하게 차라도 한잔하며 오늘 하루의 여운을 즐겨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전기포트에 물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릉. 태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을 본 순간 태준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말도 안 돼.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태준은 허둥지둥 정장 마이를 집어들었다. 지윤아, 미안해. 회사 후배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쳤대. 의식도 없고 가족들도 다 지방에 있어서 일단 직속 상사인 내가 병원으로 달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어머, 괜찮은 거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너도 피곤하잖아. 신부를 이런 한밤중에 끌고 다닐 순 없어. 나 혼자 가도 괜찮으니까 먼저 쉬고 있어. 구두 뒤축을 반쯤 꺾어 신을 기세로 현관을 뛰쳐나가는 태준의 뒷모습을 나는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배웅했다. 결혼식 날 밤에 참 큰일이지만 부하 직원을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사람이니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겠지. 나는 그렇게 뇌천객처럼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걱정은 불과 1시간 뒤 처참하게 부서지게 된다. 태준이 허둥지둥 뛰쳐나가는 바람에 거실 테이블에는 그가 업무용이라며 최근에 새로 산 태블릿 PC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태블릿은 태준의 스마트폰과 설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화면이 불현듯 밝아지며 통화 중 표시가 떴다. 설정 오류인지 아니면 주머니 속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것인지 스피커폰 상태가 된 채 태블릿은 음성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업무상 긴급한 통화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것은 병원의 다급한 소리도 부하 직원을 걱정하는 절실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들려온 것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였다. 태준아, 정말 아침까지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당연하지. 그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재미없는 여자. 부모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준 것뿐이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유라, 너 하나뿐이라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이라. 유라.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태준이 나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다는 화려하고 이기적인 전 여자친구. 이미 완벽하게 인연을 끊었다며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단언했었다. 아하하, 최고다. 지금쯤 아무도 없는 신혼집 침대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고불고 난리 났겠지? 크크. 불쌍하게도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 첫날 밤인데 나는 태블릿 앞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지켰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조작해 그 저열한 대화를 모두 음성 데이터로 녹음하면서 내 머릿속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냉정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부하 직원의 큰 부상이라. 내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나를 기만하고 무엇보다 나를 금지옥역 키워주신 부모님의 눈물까지 조롱하며 신혼 첫날 밤에 전 여친과 침대를 뒹구는 남자. 이 남자에게 단 한 방울의 자비조차 베풀 필요는 없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신혼집 드레스룸 구석에서 아직 풀지 않은 이삿짐 박스를 끌어내왔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심야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상대방은 금세 전화를 받았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지윤입니다. 네, 우려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벽에 막 걸린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응시했다. 태준, 네가 내일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는 것은 네가 바라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며 우는 비참한 아내 따위가 아닐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잃는 끝의 시작일 뿐. 네, 전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밤의 정적에 잠긴 거실에서 나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조용히 말을 건넸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낮지만 절대적인 위압감을 가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 보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놈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고. 내 뒷조사 보고서를 믿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매달린 건 너였다, 지윤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저의 집안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어쩔 작정이냐? 내가 지금 당장 그놈 회사에 손을 써서 바닥 밑바닥까지 처박아 줄까? 아니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아버지, 내일 예정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다. 수작은 다 부려놓으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한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절대 용서치 마라.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본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그룹인 태양그룹의 창업주 일가다. 하지만 나는 그 너무도 무거운 타이틀을 숨긴 채 계열사 말단인 중견무역회사의 일반 사무직으로 조용히 입사해 있었다. 돈이나 권력 같은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태준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의 일이었다. 그는 그 중견무역회사의 영업부 에이스로 활약하는 젊은 엘리트였다. 상큼한 미소와 누구에게나 정중한 태도. 어느 날 야근하며 혼자 서류 정리를 하던 내게 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던 것이다. 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아요. 지윤 씨가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니까 우리 영업부가 밖에서 뛸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성실한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달콤한 말과 진실해 보이는 눈빛에 나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태준의 눈에 비친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여자. 즉,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편리한 여자였던 것이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는커녕 독을 먹이고 폭소할 만큼 바닥이 얕은 남자였다. 적막한 거실에서 나는 태블릿에 녹음된 음성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법적인 증거는 하나라도 더 많은 편이 좋다. 냉철한 작업으로서 음성을 갈무리하는 동안 다시 두 사람의 대화가 귀로 흘러들어온다. 근데 태준아, 넌 어떻게 그런 촌스럽고 재미없는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렸어? 드레스 입은 꼴도 너무 촌티나서 웃음 참느라 혼났잖아. 유라의 짓궂은 말에 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 집안 친척들이란 죄다 시골뜨기뿐이라 진짜 궁상 맞더라고. 장인이라는 양반도 꽤 제재한 아저씨였고. 하지만 말이야, 지윤이처럼 머리에 든 거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는 공짜 파출부로는 최고거든. 우와, 진짜 최악이다 너. 난 앞으로 출세해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기 위해선 집에서 입 다물고 내 수발 들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밥 차려줄 가정부가 필요한 거지. 사랑하는 건 유라 너뿐이야. 지윤이와의 결혼은 내 완벽한 이력서를 장식하기 위한 싸구려 장식품일 뿐이라고.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며 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추악하고 모욕으로 가득 찬 언사들. 나는 어둠 속에서 그저 침묵을 지켰다.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단지 이 남자의 밑도 끝도 없는 쓰레기 같은 본성에 소름이 끼칠 만큼 차가운 경멸을 느꼈다. 우리 아버지를 꾀죄죄한 아저씨라고 부르던 순간에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픽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샜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이 조금씩 푸스름해지며 서울의 거리가 조용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신혼집에 들여놓았던 내 짐들을 모조리 원래의 이삿짐 박스에 다시 쑤셔 넣었다. 그가 손댄 것, 그와 함께 고른 커튼, 모든 것이 구역질 나게 더러워 보였다. 짐싸기를 마친 박스를 현관에 높이 쌓아 올리고 나는 거실 중앙에 놓인 다이닝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었다. 내 인적 사항만 기입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 위에 어제 신부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교환했던 결혼 반지를 빼서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지금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간밤에 그가 내뱉은 망언과 외도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음성 데이터 태블릿을 나란히 두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갖춰졌다. 시계 바늘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슬슬 부하 직원의 병간호라는 거창한 임무를 마친 가련한 삐에로가 귀가할 시간이다. 나는 굳이 불을 켜지 않고 어스름한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러자 예정대로 현관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다. 남편은 아니다. 남편이라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테니까. 내가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새까만 정장을 차려입은 백발의 초로의 남성이었다.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마워요. 자, 들어오시죠. 곧 주인공이 귀가할 겁니다.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이윽고 복도에서 구두 발소리가 다가온다. 삐비빅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후아, 지윤아, 나 왔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결국 밤을 꼴딱 새워버렸어. 걱정시켜서 미안해.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꾸며낸 목소리를 내며 태준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몸에서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 따위는 단 한 줌도 나지 않았고 대신 싸구려 향수와 알코올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지윤아, 왜 불도 안 켜고. 헉, 이게 다 뭐야? 신발을 벗고 들어서던 태준의 발걸음은 현관벽 쪽에 높이 쌓인 이삿짐 박스 더미를 발견하고 우뚝 멈췄다. 이어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반지, 그리고 소파에서 싸늘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뜻밖의 인물의 얼굴을 인식한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일순간에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손에서 업무용 서류 가방이 미끄러져 툭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뒹굴었다. 전무님이 왜 이런 곳에? 떨리는 목소리로 쥐어짜낸 그 한마디가 이 노도와 같은 반격의 서막이었다. 3월 초순의 차가운 바람이 조금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훈풍이 살짝 감도는 상쾌한 아침이건만 이 방의 공기만큼은 마치 한겨울의 시베리아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인생 최고의 맑은 무대인 결혼식에서 일전하여 수라장으로 변한 신혼집 거실. 새 가구들은 앞으로 시작될 파멸의 드라마를 숨죽여 지켜보는 듯했다. 태준은 핏기를 잃은 얼굴로 자기 회사의 전무이사인 백발의 남성과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발밑에는 그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서류들이 처참하게 빚어나와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태준 씨. 부하 직원 병간호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병원이었나 봅니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자 태준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동요하면서도 전무를 향해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전무님, 어찌된 영문이신지, 이건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부하 직원인 김민석 주임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상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윤아, 너 대체 전무님께 무슨 소릴 짓거린 거야?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건 아니겠지?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최 전무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의 날카로움에 태준은 더욱 위축되었다. 김민석 주임이 사고를 당했다고? 그거 참 기묘한 일이군. 김 주임이라면 조금 전까지 내 옆에서 다음 분기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어젯밤에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보고받았네만. 무겁고 위험 있는 전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태준은 할 말을 잃고 금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할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패닉에 빠지면서도 이번엔 분노의 화살을 내게 돌렸다. 지윤아, 너 지금 나를 모함할 작정이야? 내가 일에 지쳐 돌아왔는데 이 짐더미는 다 뭐고, 저 이혼 서류는 또 뭔데?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을 못 믿고 상사까지 끌어들여 이런 미친 짓을 벌이다니 몰상식해도 유분수지. 이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기집애들은 안 된다니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삿대질했다. 본인이 바람을 피워놓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그 철면피 같은 모습에 이제는 경탄마저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대꾸할 기분조차 들지 않아 그저 묵묵히 그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쳐다보았다. 나의 침묵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는지 태준의 폭언은 갈수록 에스컬레이트 되어 갔다. 전무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조금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밥이나 차리면 될 것을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이런 히스테리를 부리는 겁니다. 가방끈도 짧고 교양도 없는 시골 부모님 소개로 억지로 결혼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꼴 아닙니까? 태준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모욕적인 언사. 그것은 간밤에 태블릿 너머로 들었던 그전 여자친구와의 대화와 완전히 똑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일말의 표정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저 침묵을 관철했다. 내가 가만히 있자 태준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말을 이었다. 애초에 나 같은 유능한 엘리트가 너 같은 맹탕인 여자랑 평생을 해로할 리가 없잖아. 너같이 쥐뿔도 없는 여자는 집안일이나 시키며 써먹는 게 고작이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밥 먹여주고 있으니까 닥치고 내 말이나 들으면 되는 거라고. 너 따윈 내 완벽한 커리어를 장식하기 위한 액세서리 이하의 존재야. 안 그렇습니까, 전무님? 이런 여자의 헛소리 따위 믿지 마십시오. 내 재능을 질투한 누군가의 음모가 틀림없습니다.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고성. 하지만 그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무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차가운 분노는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의 시선을 떨구었다. 준비는 끝났다. 자네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아직 그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아내를 모욕할 셈인가. 전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태준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회사 핑계 대지 말고 닥쳐라. 추태 부리는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전무의 번개 같은 호통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태준은 어깨를 움츠리며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전무를 쳐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태블릿으로 손을 뻗었다. 태준 씨. 당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진실은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내뱉으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적이 감도는 거실에 다시금 간밤에 그 추악한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챙그랑.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유라, 태준아, 정말 아침까지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태준, 당연하지. 그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재미없는 여자, 부모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 준 것뿐이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유라, 너 하나뿐이라고. 자신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태준의 안색은 창백함을 넘어 흑빛으로 변해갔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는 히익 코롱하는 한심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아니야, 이건 달라. 이건 뭔가 오해가.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서 만든 가짜 음성. 구차한 변명을 쥐어짜 내려는 태준을 나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3월 초에 찬 바람이 다시 창문으로 불어와 그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날려버렸다. 누군가 목소리를 흉내내서 만든 가짜라고요? 훌륭한 변명이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어젯밤 어느 호텔에서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이미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완벽한 증거 사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유라 씨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 모습도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태준의 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듯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편리한 인형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냉혹한 눈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으니 무리도 아닐 것이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그 자신의 멍청함으로 인해 보기 좋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이 뒤에 그가 알게 될 진실은 이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바닥에 엎어진 채로 태준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떠는 줄 알았지만 아무래도 달랐던 모양이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변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지자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낸 뒤 태주는 돌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나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너 뒤통수 치려고 흥신소까지 고용했어. 신혼 첫날 밤에 남편 뒤를 캐다니 이 얼마나 음흉하고 소름 끼치는 여자야. 내가 조금 밖에서 놀다 온 걸 가지고 상사까지 끌어들여서 이 난리를 쳐. 역시 너 같은 밑바닥 여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애초에 내 스마트폰 데이터를 함부로 훔쳐보는 건 엄연한 범죄라고. 태준의 입에서는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렸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폭포수 같은 모욕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를 범죄자 취급까지 해보였다. 그는 전무를 향해 양팔을 벌리며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과장된 몸짓을 섞어 열변을 토했다. 전무님, 제발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는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제 다정함을 역이용해서 억지로 주변을 올감해 결혼까지 끌고 온 스토커 같은 여자라고요. 요리도 엉망이고 눈치도 없고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매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여자랑 같이 살다간 제 머리가 어떻게 돼버릴 겁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반론할 기분조차 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냉랭한 시선을 그에게 계속 보낼 뿐이다.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만 보내고 있는 이 완전한 침묵이 역으로 태준의 초조함을 격렬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훤히 알 수 있었다. 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전곡을 찔려서 할 말이 없냐? 너같이 아무 장점도 없는 촌스러운 여자, 나 같은 엘리트가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노처녀로 비참하게 살았을 거다. 내 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건방지게 무슨 증거니 몰래카메라이니 짓거려? 주제를 알아야지. 내 집안 친척들도 어제 결혼식에서 촌티나는 옷이나 입고 실실거리는데 진짜 구역질이 다 나더라. 그런 궁상맞은 피가 흐르는 너 따윈 원래 내 시야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야. 아무리 추악한 말을 던져도 나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악을 쓰면 쓸수록 그 말들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 자신의 목을 깊게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침묵을 반박하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착각한 건지 태주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전무님도 남 자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집에 가봤자 이런 우울한 여자밖에 없는 그 스트레스요. 전 저를 치켜 세워주고 위로해줄 화려한 여자의 위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 영업부 에이스잖습니까? 다음 분기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을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부부싸움으로 제 빛나는 커리어에 흠집이 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무님께서도 이 멍청한 여자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유능한 남편 벌이에 기생할 거면 조용히 입 닫고 바람 피우는 것쯤은 눈 감아주라고 말입니다. 태주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 전무에게 동의까지 구했다.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초록색 이혼 서류를 난폭하게 집어들어 박박 찢어 내 발밑에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이혼 따위 절대 안 해줄 거다. 넌 평생 내 가정부로 부려먹을 거야. 내가 널 버릴 때까지 너한테 도망칠 권리 따윈 없어. 알았으면 당장 이 눈에 거슬리는 박스들 치우고 아침밥이나 차려. 침을 튀기며 태주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억지 논리가 완벽하게 통했고 내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남자는 이미 구제불능일 정도로 뼛속까지 썩어 빠졌다. 그때였다. 내내 무언으로 태준의 광태를 지켜보던 최 전무가 조용하지만 땅을 울리는 듯한 두려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의 변명은 그게 다인가? 전무의 말에는 분노를 넘어선 절대 영도의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을 편들어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무의 심상치 않은 기운에 다시 안색이 굳어졌다. 네? 아니, 전무님. 전 그저 남자로서의 본심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전무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위험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지배했다. 태주는 그 아우라에 완벽히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자네는 아까부터 지훈양의 가족을 궁상맞은 시골뜨기라며 몇 번이나 조롱했지. 그리고 자신의 벌이로 그녀를 먹여 살린다고 호언장담하며 그녀를 가정부 취급했다. 전무는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결혼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찍힌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태준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윽고 사진을 탁하고 큰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엎어놓고는 사냥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시선을 태준에게 꽂았다. 자네는 자기 회사의 진짜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지금 누구의 딸을 향해 폭언을 내뱉고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군. 태준의 목구멍에서 꿀꺽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허세와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 소리내어 붕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태준은 전무의 날카로운 시선에 압도되어 일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오만함은 그에게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다. 전무가 말한 진해, 즉 누구의 딸이라는 의미를 그는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누구의 딸이라니요? 전무님, 농담 마십시오. 이 여자의 부모란 어제 결혼식에도 촌스러운 정장이나 입고 온 별 볼일 없는 셀러리맨입니다. 저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밑바닥 인간들이라고요. 태준은 마치 자기 자신을 타이르듯 빠른 말투로 쏘아붙였다. 그리고 전무가 더 이상 자신을 추궁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이번엔 표적을 완전히 내게로 돌렸다. 그는 핏발 선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쿵쿵 발소리를 내며 소파 앞으로 다가왔다. 야, 강지훈, 너 전무님한테 무슨 눈물 연기라도 한 거냐? 내 출세를 방해할 작정이면 가만 안 둬. 너같이 쥐뿔도 없는 여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에서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어. 그는 내 어깨를 난폭하게 틀어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일말의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를 기대했던 태준은 그 기분 나쁠 정도의 침묵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을 분노로 덧칠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내 아내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는 건 내 지위 덕분이잖아. 만약 나랑 이혼하게 되면 넌 평생 그 꾀죄죄한 친정구석에서 비참하게 썩어갈 거다. 내 부모도 훌륭한 나랑 사돈 맺었다고 굽신거리며 좋아했잖아. 그걸 다 망칠 셈이야?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고함치는 태준.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자기 과시와 나에 대한 멸시, 그리고 이기적인 협박뿐이었다. 전무님도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신보가 꼬였어요.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가정을 지키려 하는지 조금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저는 영업부 에이스입니다. 제가 없으면 그 대형 프로젝트도 무산될지 모릅니다. 그런 저를 이런 멍청한 여자의 헛소리 때문에 의심하시다니 전무님답지 않으십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태준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전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영업 실적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 과장되게 떠벌리며 나를 그저 히스테릭한 아내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 말은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실의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붙잡힌 어깨의 통증을 무시한 채 그저 고요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나의 침묵, 그것은 그에 대한 최대의 경멸이자 그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는 덫이기도 했다. 어이, 듣고 있어? 난 진심이야. 내 심기를 건드리면 내 부모 직장까지 손써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해버릴 테니까. 내 인맥과 힘이면 너희 그 궁상맞은 집구석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엎드려 빌어. 그럼 지금까지 일은 없던 걸로 쳐주고 다시 내 가정부로 걷어줄.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그쯤 해두게. 땅바닥을 기는 듯 났지만 압도적인 분노를 머금은 최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준은 화들짝 놀라며 나를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전무는 천천히 다가와 태준의 눈앞에 섰다. 큰 키에서 내려다보는 그 위압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다. 자네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허세만 부려대는 가련한 사내로군. 회사에 대한 공헌이라. 자네가 맡고 있다는 그 대형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직원이 인수인계받을 준비를 마쳤네. 자네처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자에게 우리 회사의 중대한 거래를 맡길 순 없으니까. 네? 다른 사람이라니요? 전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제가 없으면 그 프로젝트는, 자네가 없어도 회사는 잘만 돌아가네. 오히려 자네 같은 불성실한 인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야. 전무의 냉혹한 말에 태준의 얼굴에서 다시금 핏기가 가셨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거짓말.
난 에이스야. 유라도 내 능력을 인정해줬어. 당신들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이런 부당한 대우 절대 용서 못해. 난 노동청이든 어디든 다 찌를 거야.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이처럼 발악하는 태준. 그 흉한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마침내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이 고발해야 할 곳은 노동청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스스로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준은 헉하고 숨을 삼키며 나를 보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밖에서 잠깐 놀다 온 것뿐이잖아. 아직도 자신의 죗값을 깎아내리려는 그에게 나는 최후 통첩을 들이밀듯 말했다. 당신이 어제 결혼식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상대는 그저 평범한 말단 격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꾀죄죄하다고 비웃었던 우리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 슬슬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 텐데요. 태준의 눈에 일찍이 본 적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자신이 지금껏 깔보고 짓밟아왔던 세계가 실은 자신을 까마득히 능가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전무가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 품 안에서 묵직한 명함 한 장을 천천히 꺼내들었다. 전무가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낸 명함 한 장. 그것은 일반 사원들이 들고 다니는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결코 아니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금빛 글씨가 깊게 새겨진 대한민국 재계에서도 극소수의 한정된 인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다. 전무는 그것을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의 눈앞에 조용히 그러나 절대적인 사실로서 들이밀었다. 똑똑히 보게.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 폭언을 내뱉고 누구의 귀한 따님을 식모 취급해왔는지 그 모자란 머리로 확실히 이해해보라고. 태준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그 명함을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거기에 새겨진 글자에 시선이 닿은 순간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호흡이 완전히 멎었다. 마치 심장을 직접 꽉 쥐어짜인 것처럼 그의 몸에서 모든 생기가 빠져나갔다. 태양그룹 대표이사 회장 강성도. 태준의 입에서 모기장 찢어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양그룹. 그것은 태준이 다니는 중견 무역회사를 비롯해 국내외 수백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초거대 기업 집단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바로 강성도 회장이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전무님이 모기업 회장님 이름을 팔아서 저를 협박하려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아버지는 어제도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실실 웃기만 하던 필사적으로 현실에서 눈을 돌리려는 태준의 말을 전무가 얼음장같이 냉철한 목소리로 끊어버렸다. 자네의 눈은 정말 장식이로군. 어제 결혼식에서 지훈 양의 부친께서 입으셨던 양복은 영국의 유서 깊은 테일러숍에서 맞춘 최고급 비스포크 정장 일세. 자네 같은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가 평생을 일해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지. 그리고 지훈 양의 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강지윤. 태준의 얼굴에서 글자 그대로 모든 핏기가 가시며 창백한 석고상 같은 섬뜩한 안색으로 변했다. 그의 둔한 머릿속에서도 마침내 점과 점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줄만 알았던 얌전한 아내가 실은 자기 회사의 모기업,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절대 권력자의 영예였다는 이 믿기 힘든 사실이 거짓말. 그런 거 거짓말이야. 지훈이는 나랑 똑같은 일반 사무직에 맨날 싼 옷만 입고 점심도 나랑 허름한 백반집에서 먹었잖아. 그건 제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파에서 조용히 일어나 패닉에 빠져 바닥을 기는 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저의 집안이나 재력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줄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계열사 말단에서 일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제 억지를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당신이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었을 때 저는 마침내 운명의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버렸던 겁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무수한 바늘이 되어 태준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가 꾀죄죄한 아저씨라며 깎아내린 나의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평생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 그가 궁상맞은 시골뜨기라며 무시했던 친척들은 모두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요인들이나 명문가 인사들이었던 것이다. 네가 그 태양그룹 영예를, 그럼 나는 엄청난 여자랑 결혼을, 엄청난 여자라니 참 신뢰되는 표현이네요.
당신은 어젯밤 유라씨라는 여자와 제 뒷담화를 하며 아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내 친척들을 촌뜨기라 비웃고 나를 머리에 든 거 없다고 무시하고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내 집안이 가난하다고 착각한 채 당신은 나를 철저히 밑으로 깔아보고 자기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그저 편리한 가정부로 취급할 작정이었어. 그리고 뒤에서는 전 여친과 불륜을 즐기고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고 얄팍한 계획이 있을까요? 자신의 발밑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태주는 덜덜 격렬하게 전신을 떨더니 이번엔 나를 향해 매달리듯 양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지윤아. 아니, 지윤씨. 오해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어제 일은 마가 끼었을 뿐이야. 유라랑은 당장 인연 끊을 테니까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돼 보일게. 그러니까 제발 회장님께는 아버님께는 비밀로 해줘. 내 커리어가 내 인생이 끝장나 버린단 말이야. 조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비참한 개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태준.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그 자체가 완벽하게 끝장날 공포에 직면하자 그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동댕이치고 체면 불사하며 목숨 구걸을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께 비밀로요? 이제 와서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치면 내가 용서할 줄 알았나요? 어제 신 앞에서 맹세한 그 말조차 전부 연기였던 주제에 나는 크 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적막한 거실에 섬뜩할 정도로 울려 퍼졌다. 전무님, 이 사람 아직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한 모양이네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대죄를 저질렀는지 참 불쌍할 정도로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내 말을 받은 전무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전화기 너머에서 무겁고 낮게 태준이 신입사원 시절 화상중계로 딱 한 번 들어본 적 있는 그 절대적인 위엄을 가진 남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지윤아, 그놈은 아직도 추접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야 지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고 벌벌 떨고 있는 참이냐?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태준은 히익 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이 이미 이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수화기 너머에서 지옥의 어파 같은 분노의 불길을 조용히 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내 놈이 어젯밤 내 딸에게 퍼부은 수많은 망언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대한 용서치 못할 모욕, 전부 녹음으로 똑똑히 들었다. 각오해 두거라. 내 놈의 그 하찮은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따위, 내가 손가락 하나로 산산조각 내줄 테니 내 놈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알량한 세계가 붕괴되어 가는 꼴을 아주 뼛속까지 맛보게 될 거다.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선고. 태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격하게 일그러졌고 딱딱 치아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다. 그는 이제 도망치거나 숨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강 회장이 내릴 처절한 응징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다. 태양그룹 총수인 우리 아버지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찬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끊어졌다. 통화가 끝난 거실에는 3월 초순의 매섭고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섬뜩하게 맴돌고 있었다. 태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멈추지 못했다. 그의 눈부신 엘리트 인생이 자기 자신의 얄팍한 거짓과 허영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뿌린 어리석은 씨앗은 더욱 추악한 절망을 불러들이게 된다. 정적에 휩싸인 방 안에 돌연 경쾌한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현관도어락 소리였다. 태준이 화들짝 어깨를 튕김과 동시에 벌컥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태준이 허둥지둥 귀가했을 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각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거실 입구에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밝힌 가방을 과시하듯 들고 역겨울 만큼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태준의 불륜 상대이자 간밤 전화기 너머로 나를 조롱했던 여자 유라였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태준과 낯선 백발의 전무,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하지만 현재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너무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어머, 태준아.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어. 내가 데리러 와줬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장례식장인 줄 알겠네. 아, 혹시 그거 걸린 거야?
사모님, 밤새 울고불고 난리치다 지쳐버리셨나 보네? 유라는 내 얼굴을 삿대질하며 하이톤으로 상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근데 밝은 데서 보니까 진짜 촌스럽고 궁상맞게 생겼다. 너. 시골 촌구석 부모 밑에서 컸다더니 알만하네. 태준이가 널 놔두고 나를 고르는 것도 당연하지. 얘, 빨리 이 파출부 같은 여자 쫓아내버려. 내가 새로 산 가구들 들여놓는데 방해되잖아. 나는 그녀의 무자비한 모욕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분노조차 잃지 않았다. 그저 깊은 바다 밑바닥처럼 차갑고 모든 감정을 배제한 눈동자로 그녀의 경박한 얼굴을 마주 볼 뿐이다. 내가 반박 한마디 없이 완벽한 침묵을 관철하자 그녀는 내가 겁에 질려 대꾸도 못하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유라는 더욱 우월감에 젖어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뭐야 그 반항적인 눈빛은? 분하면 한마디 해보시든가. 너처럼 쥐뿔도 없는 여자. 태준이 월급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입에 풀칠도 못할 주제에. 그나저나 저 박스 더미들은 뭐야? 벌써 나갈 준비는 다 끝낸 모양이네. 그럼 빨리 짐 싸서 니네 시골집으로 꺼져.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정당한 안주인이 될 거니까. 나의 침묵이 유라의 폭주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녀의 멍청한 말이 거실에 울릴 때마다 바닥에 엎드린 태준의 얼굴이 더욱 흑빛으로 물들며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나는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라는 문득 내 옆에 팔짱을 끼고 조용히 서 있는 전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화살을 전무에게까지 돌렸다. 근데 거기 있는 꾀죄죄한 할아버지는 누구야? 혹시 이 맹탕인 여자 친정아빠? 딸내미 소박맞게 생겼다고 촌구석에서 부랴부랴 올라와서 매달리러 온 거야? 소용없어. 태준이 같은 서울 엘리트가 당신들 같은 밑바닥 인간들을 언제까지나 먹여 살릴 리가 없잖아. 빨리 딸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시지? 청소부 일하러 갈 시간 늦겠어. 그 순간이었다. 닥쳐, 이 미친년아. 방의 공기를 완전히 찢어밟기는 듯한 태준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일어나더니 유라의 멱살을 힘껏 움켜쥐었다. 깍, 태준아 갑자기 왜 이래? 아프잖아. 너야말로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입 닥쳐. 그 더러운 주둥이 당장 다물라고. 여기서 더 내 인생을 박살낼 작정이야? 이 역병신 같은 년아. 태준이 미친 듯이 유라를 거칠게 흔들며 침을 튀겨가며 고함쳤다. 유라는 갑작스러운 태준의 돌변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 눈을 뒤집어 깠다.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잖아. 이 궁상맞은 년이랑 그 애비한테 현실을 가르쳐준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 주둥이 닥치라고 했지. 잘 들어. 저쪽에 계신 분은 우리 회사 전무 이사님이시다. 그리고 지윤 씨는 대태양그룹 강성도 회장님의 친따님이시라고. 우리가 지금 감히 어떤 분들을 적으로 돌렸는지 알기나 해? 태준의 입에서 쥐어짜듯 나온 그 충격적인 사실에 유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싹 가셨다. 화려하게 칠해진 립스틱 색깔만이 핏기 잃은 하얀 얼굴 속에서 기괴하게 떠오를 뿐이었다. 그녀 역시 태준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무시무시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태양그룹 회장님? 거짓말이지? 태준아, 이 여자는 그냥 가난한 경리라고. 어제도 둘이서 그렇게 낄낄대며 비웃었잖아. 나는 두 사람의 추태 섞인 내분을 마치 삼류 코미디라도 보듯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3월 초순에 가차 없는 찬바람이 두 사람의 떨리는 몸을 더욱 얼게 만들었다. 두 분 모두 정말 천생연분이네요. 겉보기와 지위만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얄팍한 거짓말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그 대가. 이제부터 두 분이 사이좋게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나의 조용한 선고가 거실에 울렸다. 타인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리려 했던 그들의 모래성은 지금 이 순간 처참한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 띄고 있던 오만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 버티고 선위험 있는 전무와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다. 명품 가방을 쥔 손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달그락달그락 하는 금속 장식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태준은 매달리듯 유라의 어깨를 쥐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야, 네가 날 유혹한 거잖아. 네가 억지로 날 호텔로 끌고 간 바람에 내 완벽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거라고. 난 처음부터 거절했는데 네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었잖아. 전부 내 탓이야, 이 역병신아. 태준의 그 이기적인 책임 전가에 유라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지더니
이내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맹렬한 반격에 나섰다. 하, 웃기지 마. 네가 나한테 매달렸잖아. 이 지루하고 촌스러운 여자랑은 부모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한 결혼일 뿐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나뿐이라고 매달린 건 너였잖아. 게다가 이 여자를 파출부로 부려먹으면서 출세를 위한 트로피로 쓰겠다고 자랑한 것도 너고 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지 마. 두 사람의 추악한 욕설이 신혼집 벽에 부딪혀 울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이 자기 한 몸 건지기 위해 서로의 비밀과 망언을 큰 소리로 폭로하며 헐뜯고 있는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우스꽝스러운 기행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마디도 내뱉지 않는 이 완벽한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의 공포와 조바심을 격렬하게 부채질하는 듯했다. 나의 냉철한 시선은 그들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가장 추악한 부분을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전무가 이윽고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지참한 두꺼운 가죽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태준 군이 회사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지 아직 전혀 파악을 못한 모양이군. 전무의 무겁게 깔린 목소리가 울리자 두 사람의 고함은 뚝 그쳤다. 태준은 핏기 잃은 얼굴로 전무의 손끝을 응시했다. 자네는 영업 에이스를 자처하며 자기 실력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했던 모양인데 말이야. 자네가 담당했던 그 대규모 프로젝트 이면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사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가 포착되었네. 우리 태양그룹 본사 감사실 정예 요원들이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계좌 내역과 이중장부를 모조리 확보해둔 상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무릎에서 완전히 힘이 풀렸고 그는 쓰러지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리베이트라니요. 그게 들통날 리가. 아니, 그건 정당한 정보 제공료 명목의 사례금이지 절대 부정한 돈이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은 법정에서나 하시지. 자네의 부정행위는 그룹 전체의 신용을 훼손하는 중대한 배임 행위일세. 이제 단순한 징계 해고 정도로 끝나지 않아. 회사 차원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도 이미 어젯밤 법무팀에서 전부 착수했네. 형사고소. 그 절망적인 단어에 태준은 화들짝 놀라며 온몸을 격하게 떨었다. 그는 이제 엘리트니 뭐니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저 전과자로서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창밖으로는 봄의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건만 그를 에워싼 공기만큼은 끝없이 차갑고 탁했다. 유라는 바닥에서 떠는 태준을 내려다보더니 오물을 피하듯 펄쩍 뛰며 거리를 두었다. 저 범죄자라니요. 웃기지 마요. 저 이런 남자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다닐 때 알던 동료라서 밥 한 끼 먹어준 것뿐이라고요. 유라는 필사적으로 태도를 돌변하며 전무와 나를 향해 굽신거리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 이 남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부인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당장 이혼할 거라고 하길래 저야말로 가엾은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나쁜 건 전부 이 인간이니까요. 유라의 그 너무도 이기적이고 매정한 말에 태준은 원한 서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유라 너,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돈으로 네가 환장하는 명품 가방이랑 보석 사다 바쳤는데 혼자 살겠다고? 너도 내가 뒤로 빼돌린 돈인 거 뻔히 알면서 좋다고 받아먹어 놓고. 시끄러워. 네가 알아서 갖다 바친 거잖아. 날 전과자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 드자비질이라도 할 기세로 싸우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세차게 불어닥친다. 내 조용한 발소리만이 방안을 울렸다. 두 분 모두 정말 꼴싸납네요. 얼음장 같은 내 목소리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멈춰 세웠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고 짓밟아온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들의 그 비참한 꼴입니다. 유라 씨, 당신이 내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그토록 모욕했다는 증거는 전부 음성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응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현 직장에도 이 일의 전말을 내용 증명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게 되겠죠. 내 말에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경박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왔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 조각들을 힐끗 쳐다보고는 새 용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자, 당장 사인하세요. 당신의 그 쓸모없는 자존심과 함께 당장 이 집에서 꺼져주시죠.
태주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그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했다. 테이블 위에 고요히 놓인 새하얀 협의 이혼 서류.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지금의 태준에게는 마치 사형집행 사인처럼 보였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종이를 응시한 채 미친 듯이 고개를 가로젓기 시작했다. 싫어. 사인 따위 절대 안 해. 내가 이 종이에 이름을 쓰면 진짜 모든 게 끝장나버리잖아. 태양그룹이랑 줄이 끊어지면 난 횡령범으로 감방에 처박힐 텐데. 그것만은 절대 싫어. 태주는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구르듯 소리쳤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는 뒷전으로 하고 아직도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우산에 매달리려는 그 추악한 모습은 혐오를 넘어 우스꽝스러울 지경이었다. 간밤 이 방에서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전 여친과 낄낄대던 오만한 엘리트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윤아. 제발 회장님께 네가 좀 말해줘. 내가 잠시 미쳤을 뿐이지 원래 성실한 놈이라고. 그래, 이 횡령도 다 너한테 어울리는 크고 좋은 집 사주려고 한 거였어. 전부 널 사랑해서 한 짓이라고. 너도 날 좋아해서 결혼한 거잖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구역질 나는 거짓말만 늘어놓는 태준.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은 채 완벽하게 표정을 지우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의 싸늘한 침묵이 그의 심장을 더욱 옥죄어 간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태준의 이마에서는 폭포수처럼 식은땀이 흘렀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그때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유라가 살며시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태준이 횡령한 돈으로 사주었을 명품백이 꼭 쥐어져 있었다. 전 정말 이 일과 무관하니까요. 태준이 횡령 따윈 꿈에도 몰랐고 저 출근도 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두 분이서 잘 얘기해보세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려는 유라. 하지만 그녀의 얄팍한 수작은 전무에 났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자네가 지금 여기서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미 경찰의 수사망은 자네의 신변에도 닿아 있네만. 유라의 발걸음이 뚝 멈췄고 그녀는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전무를 돌아보았다. 경찰? 왜 저까지? 전 그냥 이 남자한테 좀 얻어먹은 것뿐이잖아요. 범죄라니요. 태준 군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불법 비자금. 그 일부가 자네의 은행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네. 게다가 자네가 두르고 있는 그 명품 가방과 시계, 그리고 어제 묵었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대금도 전부 횡령한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전무의 냉혹한 선고에 유라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증발했다. 태준은 자신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내연녀인 유라의 계좌를 차명 계좌처럼 이용했던 것이다. 야, 박태준. 너 날 총알바디로 쓴 거야? 웃기지 마. 나한테 그딴 더러운 돈이라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신고 있던 뾰족한 하이힐로 태준의 어깨를 힘껏 걷어찼다. 아프잖아. 너도 내 계좌에서 다달이 꽂히는 돈 받았으면서 좋다고 희희낙낙했잖아. 내가 위험 무릅쓰고 벌어온 돈으로 비싼 에스테틱 가고 해외여행 가고 온갖 단물 다 빨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 돈독 옳은 년아. 네가 돈 더 내놓으라고 닥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지경까진 안 왔어. 누가 돈독 옳은 년이야. 너 같은 째째한 사기꾼 새끼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대기업 에이스라길래 좀 만나줬더니 범죄자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같은 쓰레기랑 감옥 가는 거 절대 사양이니까. 애초에 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런 무서운 사람들 적으로 돌려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냐. 서로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머리채라도 잡을 듯 싸우는 두 사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가난한 시골 구석 출신이라 비웃으며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부류라 고상한 척하던 그림자는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오직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상스러운 욕설뿐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꼴사납고 역겨운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았다. 3월의 찬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으로 거세게 들어온다. 바깥 세상은 봄의 따스한 햇살에 감싸이기 시작하건만 이 방 안은 밑도 끝도 없는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초조함과 공포는 한계치를 넘어서며 방의 공기는 광기로 물들어갔다. 지훈 양, 저들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꼴사나운 싸움에 더 이상 어울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무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난투극을 벌이는 두 사람의 발치로 다가갔다. 내 차가운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움찔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태준 씨, 유라 씨, 흉한 책임 떠넘기기는 경찰서 취조실에 가서 실컷 하시죠. 당신들이 지금부터 직면할 현실은 회사 차원의 막대한 손해배상과 횡령죄로 인한 체포, 그리고 태양그룹을 적으로 돌린 데 따른 완벽한 사회적 매장입니다. 당신들에게 도망칠 곳 따위는 이제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위에서 쏟아지자 두 사람은 마법에 걸린 듯 굳어버렸고 절망에 물든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도망칠 곳 없는 밀실에서 그들의 발악은 마침내 종언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들을 벼랑 끝에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결정적인 방문객이 현관문을 두드리게 된다. 정적에 휩싸인 거실에 다시 요란한 인터폰 소리가 울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과 유라가 화들짝 어깨를 움츠리는 가운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태준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니? 아침 대바람부터 회사 사람한테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지훈이 넌 대체 우리 잘난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온 것은 화려한 밍크코트를 걸친 태준의 어머니였다. 그 뒤로는 미간에 깊은 주름을 짓고 있는 태준의 아버지가 험악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엄마, 아버지, 여기 어떡해? 태준이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전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태준의 본가에도 미리 연락을 취해둔 모양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태준의 어머니는 방 한편에 쌓인 이삿짐 박스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훈아, 저 짐들은 다 뭐니? 설마 우리 태준이한테서 위자료라도 뜯어내고 나갈 작정이니? 참 염치도 없는 년이네. 쥐뿔도 없는 촌구석 부모 밑에서 구제해줬더니 엘리트 집안 며느리로서의 자각이 전혀 없구나. 네가 집안일도 안 하고 게을러 빠져서 우리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애초에 너 같이 굼뜨고 눈치 없는 애는 우리 가풍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건만. 아들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나를 향한 어이없는 폭언뿐이었다. 시아버지 역시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태도로 쏘아붙였다. 그 말이 맞다. 우리 태준이는 장차 임원이 될 제목이야. 그런 중요한 시기에 며느리 주제에 남편 앞길을 가로막다니 언어도 다니지. 회사에서 모 횡령인이 어쩌니 전화가 왔던데 필시 내년이 태준이 돈을 몰래 빼돌려 쓰고 그 죄를 우리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렸다. 이런 무서운 독사 같은 년.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내놈 그 구질구질한 친정에 쳐들어가서 엎어버릴 테다. 그들의 눈에 강지윤이라는 인간은 끝없이 밑바닥인 존재로 비치는 모양이다. 어제 우리 부모님 앞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던 그 얼굴은 완벽한 가면이었던 것이다.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은 채 그들의 꼴싸나운 폭언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흘려듣고 있었다. 내가 입을 닫고 완벽한 침묵을 지킬수록 그들의 오만함은 더욱 극에 달한다. 나의 침묵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계까지 끌어내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 무시하는 거니? 어른을 향해 그게 무슨 태도야. 그따위 밑바닥 집안에서 자랐으니 기본 예의조차 못 배웠지. 당장 저 이혼 서류 찢어버리고 태준이 발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저기 구석에서 떨고 있는 년은 또 뭐야. 도둑고양이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꼬셔? 경찰에 넘겨지기 싫으면 당장 꺼져. 어머니의 화살이 유라에게 향하자 유라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찡그렸다. 유라 역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데 이골이 난 이 부모의 비정상적인 기세에 압도되어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아무 말도 하지 마. 태준이 울먹이며 어머니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처절한 절규조차 악독한 며느리에게 시달린 불쌍한 모습으로 착각했다. 태준아, 남자가 그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이 음흉한 년 내쫓아버리고 격에 맞는 멀쩡한 새며느리 구해줄 테니까. 그나저나 저기 서 있는 건방진 할아버지는 누구야? 지윤이 친척 쪽 시골 영감인가? 너희들 다 짜고 우리 아들 등쳐먹을 속셈인 모양인데 어림없어. 결국 태준의 어머니는 내 옆에 서 있는 전무에게까지 폭언을 내뱉고 말았다. 그 순간 태준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절망의 소리가 났다. 호! 이거 참 대단한 인사이시군요. 전무가 낮게 땅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압도적인 위엄과 냉혹한 기백에 태준의 부모는 일순간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저는 태준 군이 다니는 태양그룹 계열사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아까부터 가난뱅이 촌구석이라며 모욕하고 있는 지윤 양은 대한민국 태양그룹 정점 강성도 회장님의 친딸이십니다. 전무의 고요한 선고가 3월 초순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실을 훑고 지나갔다. 태준 부모의 얼굴에서 글자 그대로 모든 핏기가 가셨다. 크게 떠진 눈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했고 벌어진 입에서는 소리 없는 숨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양그룹 회장님, 거짓말. 왜냐면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격리라고. 강지윤 아가씨는 본인의 의지로 신분을 감추고 일개 사원으로서 근무하셨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그 멍청한 아들은 영예의 정체도 모른 채 식모 취급했고 심지어 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하여 저기 있는 내연녀와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액은 이미 수억 원에 달합니다. 전무의 말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태준 부모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후벼 파고들었다. 횡령, 내연녀. 어머니는 덜덜 떨며 바닥에서 얼굴을 감싸 쥐고 오는 아들과 명품 가방을 부둥켜 안고 떠는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지금까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들의 완벽한 엘리트상이 소리내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리라. 두 분을 굳이 이곳으로 모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태준 군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 차원의 막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부모이신 당신들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전액을 변제하셔야 할 겁니다. 시골 본가의 집과 땅을 다 팔아치워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겠지만요. 그 너무도 잔혹한 진실을 들이밀어지는 순간 태준의 어머니는 눈을 까뒤집으며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다. 시아버지 역시 다리가 풀려 벽을 짚고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껏 깔보아왔던 상대가 실은 자신들의 명운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절대적 지배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평온한 노후가 아들의 멍청한 짓으로 인해 영원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하지만 태양그룹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한 돈 청구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다. 그것을 본 순간 태준의 아버지는 마침내 미쳐버린 듯한 비명을 지르게 된다. 내가 테이블 위로 조용히 미끄러뜨린 한 장의 두꺼운 서류. 그것은 태양그룹 법무팀이 간밤에 작성하여 이미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통보서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준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노안의 눈을 가늘게 뜨고 거기에 적힌 글자들을 좇는 동안 그의 안색은 파랗다 못해 송장처럼 섬뜩한 하얀색으로 변해갔다. 서류를 든 손이 격하게 경련했고 바스락거리는 메마른 종이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렸다. 이게 웬? 하청거래 정지 통보서? 그것도 태양그룹 계열사 전체와의 무기한 거래 정지라니. 아버지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하청 공장은 매출의 9할을 태양그룹 계열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이 종이 한 장은 그의 공장이 완벽히 도산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3월 초순에 찬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그의 발밑을 훑고 지나갔다. 지윤아. 아니, 강지윤 아가씨,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 못난 놈의 불장난과 우리 공장이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저희는 평생 당신 회사를 위해 부품을 깎아 납품해 왔습니다. 그걸 이런 종이장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서류를 움켜쥐고 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밑바닥 인간이라 멸시하며 독사 같은 년이라 호통치던 거만한 태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존심이 완벽하게 꺾여버린 처량한 노인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차가운 시선을 그에게 떨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고했다. 가혹한 게 어느 쪽일까요? 당신의 아들은 우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저기 있는 내연녀와 호의호식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범죄자 아들을 감싸며 아무 죄도 없는 내게 가난뱅이 년이라 욕하고 무릎 꿇으라 협박했죠. 우리 태양그룹은 컴플라이언스를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횡령범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는 당연히 즉각 파기입니다. 내 말에 아버지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져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옆에서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어머니가 미친 듯이 태준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화려한 밍크 코트가 벗겨지고 산발이 된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차가 따로 없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저런 도둑고양이한테 홀려서 회사 돈에 손을 대는 바람에 네 아버지 공장이 망하게 생겼잖아. 우리 노후 자금도 집도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이런 몹쓸 불효자식.
너 같은 건 낳는 게 아니었어. 아, 엄마 제발 그만해.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전부 인연이. 유라 인연이 날 속인 거야. 인연이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웃기지 마.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유라가 마침내 참다 못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네가 알아서 회사 돈 훔쳐다 바친 거잖아. 나야말로 피해자야. 대기업 에이스라길래 만나줬더니 이런 범죄자 집구석이랑 엮이다니 재수옴 붙었네. 위자료를 내야 할 건 그쪽 아냐? 유라는 홧김에 손에 쥐고 있던 명품 가방을 태준의 얼굴에 힘껏 내리쳤다. 묵직한 금속 장식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자 태준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새 장판을 더럽혀갔다. 어머,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이 두꺼운 화장 떡칠한 도둑고양이 년아. 어머니가 악귀 같은 형상으로 유라에게 덤벼들었고 두 여자는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는 처참한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거 놔 이 노친네야. 당신들 교육이 글러먹었으니까 이런 횡령범 쓰레기가 탄생한 거 아냐? 궁상 맞은 건 당신네 부모 자식이야. 시끄러워. 너 같은 밑바닥 창녀가 우리 태준이 인생을 망쳤어. 당장 경찰에 쳐넣어 버릴 테다. 아버지는 도산이라는 현실에 혼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하고 태준은 피를 흘리며 찌질하게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내연녀는 추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서로의 머리채를 뜯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엘리트이며 선택받은 인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자들이 이기심과 책임 전가의 끝에 지옥 밑바닥에서 동족상잔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일말의 표정도 무너뜨리지 않은 채 그 피 튀기는 처참한 지옥도를 서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완벽한 침묵을 지킬수록 그들의 광기는 한계까지 치달았고 방 전체가 기괴한 열기와 악취로 휩싸여 갔다. 전무가 내 옆에 다가와 질렸다는 듯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가씨, 이젠 저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태도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경찰을 불러 당장 연행시킬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는 아직 절반도 치러지지 않았어요. 나는 차갑게 내뱉고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쳐다보았다. 태준 씨, 더 꼴사나운 모습 보이기 전에 당장 그 서류에 사인하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철창 속에서 평생을 썩기 위한 첫 번째 절차입니다. 내 얼음칼 같은 목소리에 난투극을 벌이던 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뚝 멈췄다. 태준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펜을 쥐었다. 하지만 그가 떨리는 펜촉을 종이에 내리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며 이 지옥도를 한층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 묻은 펜을 꽉 쥔 채 방금 막 협의 이혼 서류에 이름을 쓰려던 태준의 움직임이 찰칵하는 무기질적인 금속음에 의해 멈춰섰다. 크게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3명의 남자가 거실로 발을 들였다. 선두에 선 것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회색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 뒤로는 날카로운 눈빛을 뿜어내는 건장한 체격의 두 남자가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개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고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다. 민서가, 네가 왜 여기에? 태준의 입에서 새어나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쉰 목소리였다. 그렇다. 선두에 선 남자는 간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중태라며 태준이 병간호를 핑계로 알리바이에 써먹었던 그의 직속 후배, 김민석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석의 몸에는 붕대 하나 감겨있지 않았다. 찰과상 하나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직속 상사였던 사내를 향해 서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태준 대리님. 어젯밤엔 제 병간호를 하시느라 밤을 새우셨다죠? 생사를 오가던 제가 이렇게 멀쩡히 눈앞에 서 있으니 참 놀라셨겠습니다. 민석의 입에서 튀어나온 빈정거림에 태준은 화들짝 몸을 떨었다. 바닥에서 머리채를 뜯던 어머니와 유라도 돌연 나타난 불청객의 등장에 얼어붙은 채 민석을 쳐다보았다. 민석아,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어? 너 다친 데 하나도 없었던 거구나. 그럼 왜 우리 집에? 제가 여기 온 건 대리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떠넘겨온 모든 죄의 청산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민석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3월의 서늘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대리님은 본인의 리베이트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일같이 저에게 이중장부 작성을 강요했고
모든 불법 거래 서류에 제 도장을 찍게 만들었죠. 만에 하나 본사 감사팀이 떴을 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혼자 쏙 빠져나갈 속셈이었잖습니까?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비열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민석의 입에서 폭로된 그 최악의 진실에 태준의 부모는 다시금 절망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자신들의 훌륭한 아들은 회사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아무 죄도 없는 부하 직원에게 독박을 씌우려 한 인간 말종이었던 것이다. 민석아, 오해야. 난 널 키워주려고 큰 업무를 맡겼을 뿐이고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죠. 대리님이 절 꼬리 자르기 경찰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민석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두 남자가 앞으로 성큼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박태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형사 중 한 명이 묵직한 목소리로 선고함과 동시에 허리춤에서 차가운 빛을 내뿜는 수갑을 꺼내 들었다. 태준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싫어, 체포라니 말도 안 돼. 난 태양그룹에 있으라고? 차기 임원 후보란 말이야. 이런 사소한 실수로 내 빛나는 인생이 끝날 리가 없어. 엄마,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놈들이 날 못 끌고 가게 좀 막아봐요. 아들에게 매달림을 당한 부모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들을 감싸줄 기력 따위 단 1%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산이라는 현실 앞에 넋이 나간 아버지는 바닥에 나뒹군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쳐 자기 자식에게서 눈을 돌려버렸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남을 짓밟고 살아온 당연한 업보니까요.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을 기는 태준을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일말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나의 침묵과 냉혹한 시선이 그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유라가 또다시 얄팍한 도주를 시도하려 신발을 신으려 했다. 하지만 민석의 예리한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최유라 씨, 당신도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 마십시오. 당신이 박태준 씨에게 받아챙긴 명품이며 보석들 모두 횡령 자금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경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석은 픽하고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유라를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당신, 박태준 씨한테는 무슨 대기업 안내 데스크 직원이라고 속였다죠? 실상은 무지개, 여러 남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전문 꽃뱀 사기꾼이면서요. 경찰에서 당신의 여죄에 대해서도 아주 톡톡히 조사할 예정이랍니다. 그 순간 유라의 안면이 흑빛으로 물들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기꾼? 유라, 너 날 속인 거야? 나만 사랑한다며 그게 다 내 돈 노린 거짓말이었어? 태준이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절규했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며 유능한 남자로서 여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는 실은 가장 멍청한 호구로서 그저 이용당하고 돈만 뜯기고 있었을 뿐이다. 시끄러워. 너같이 찌질한 놈 돈 줄 말고 뭐 볼 게 있다고? 아, 진짜 최악이야. 이런 범죄자 새끼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유라는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며 태준을 향해 침을 뱉듯 소리쳤다. 상관에겐 돈줄로 속아 넘어갔고 부하에겐 고발당했으며 부모에겐 버림받고 가장 무시했던 아내는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절대적 지배자였다. 자, 서가서 현실 직시나 똑바로 하시지. 형사의 굵은 팔이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태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려던 바로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태준이 돌연 섬뜩한 목소리로 크크하고 웃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웃기지 마. 내가 이대로 고분고분 감방에 처박힐 줄 알아?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치켜든 태준의 눈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지윤이 내 애비 회사. 대태양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쥐고 있어. 날 체포하면 강성도 일가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마지막 발악치고는 너무나도 자신감에 찬 불길한 웃음. 그 예상치 못한 말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 예리하게 얼어붙었다. 수갑의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은 순간 태준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은 채 미친 듯이 폭소하기 시작했다. 적막한 거실에 그 끔찍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멍청하긴.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았냐? 지윤이 너도, 전무도, 그리고 그 잘난 강성도 회장도 이걸로 다 끝장이야. 날 쳐넣으면 내일 아침 태양그룹은 박살이 날 거다. 태준은 형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부모와 유라, 민석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태주는 발에 채인 자신의 업무용 가방을 걷어차더니 거기서 쏟아진 USB 메모리를 집어들어 높이 치켜들었다. 이걸 봐라. 난 그냥 횡령만 한 게 아니야. 회사 메인 서버 최신부에 침투해서 태양그룹이 지난 10년간 정관계에 뿌려온 비자금과 뇌물 리스트의 원본 데이터를 빼냈다고. 이 데이터가 언론과 검찰 특수부에 넘어가면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강성도 일가도 한 방의 끝장이야. 어때? 무섭냐? 태준의 얼굴은 완전히 광기에 지배되어 있었다. 자신이 지금 국가를 뒤흔들 폭탄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흥분으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어이, 너 같은 머리 텅 빈 여자는 이해도 못하겠지만 이게 바로 엘리트의 방식이다. 난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너희 일가의 목줄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날 식모 취급한다고 깔보던 내년이 이번엔 내 발밑에 기며 목숨 구걸을 할 차례다. 자, 당장 경찰 돌려보내. 그리고 위자료로 수십억 준비해. 그럼 이 데이터는 영원히 묻어주지. 그는 나를 향해 온갖 모욕과 협박을 퍼부었다. 자신이야말로 절대적인 승리자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나는 그저 묵묵히 응시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눈 깜빡임 한 번 없이 냉혹한 얼음장 같은 시선을 그에게 내리꽂을 뿐이었다. 나의 침묵이 태준에게는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하는 것으로 비쳤던 모양이다. 그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일그러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왜 그래? 목소리도 안 나와? 어제까지 내 월급에 기생하던 무능한 기집애가 꼴의 회장 딸이라고 으스대더니 꼴 좋다. 넌 평생 내 비위나 맞추고 살면 됐던 거야. 자, 빨리 그 바닥에 이마 찍고 싹싹 빌어. 회장 영감탱이한테도 전화해서 내 계좌로 당장 돈 쏘라고 해. 방 안의 공기는 극한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전무도 민석도 형사들도 말없이 태준의 광태를 지켜보고 있다. 3월 초순에 매서운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가차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얼어붙은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알량한 메모리 쪼가리가 태양그룹을 멸망시킬 비장의 카드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군요. 허세 부리지 마. 이 데이터는 진짜야. 내가 밤낮으로 보안망을 뚫고 고생해서 다운로드한 1급 기밀 파일이니까. 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매일 밤 내 옆에서 자는 척하면서 새벽에 몰래 회사 서버에 불법 접속을 시도했던 것쯤은 내 그 한마디에 태준의 얼굴에서 일순간 승리감에 찬 웃음이 싹 가셨다. 뭐라고? 네가 알고 있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난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네요. 태양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고작 말단 계열사에 그것도 삥땅이나 치는 좀도둑 따위에게 진짜 기밀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 차가운 발소리가 그의 붕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렸다. 당신이 찾아내서 필사적으로 다운받은 그 데이터. 그건 태양그룹 감사실과 사이버 보안팀 총괄이신 저희 오빠가 당신 같은 쥐새끼를 잡기 위해 특별히 파놓은 함정, 호니포티 파일입니다. 함정이라고? 거짓말. 그런 뻥카에 내가 속을 줄 알아. 태준은 뒷걸음질치며 손에 쥔 USB 메모리를 떨리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때 지금껏 기척을 지우고 있던 뜻밖의 인물 한 명이 조용히 거실 안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이 말이 맞네, 박태준 군. 신혼집 주방 안쪽 팬트리 그늘에서 소리 없이 걸어 나온 것은 맞춤형 최고급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장신의 남자였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의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렸다. 강지훈 사장님, 대태양그룹의 차기 총수이자 그룹 전체의 시스템을 통괄하는 나의 친오빠. 어제까지 해외 출장 중이라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가? 태준의 뇌는 이미 허용량을 초과하여 흰자위를 드러낼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자네가 다운로드한 그 파일에는 군사 등급의 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네. 자네가 언제, 어디서 어느 단말기를 써서 접속했고 누구에게 그 데이터를 팔아넘기려 했는지 모든 통신 기록이 내 태블릿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지. 덕분에 자네 배후에 있던 경쟁사 스파이들도 오늘 아침 일제히 검거되었네. 오빠의 냉혹한 선고가 태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단순히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회사 돈만 횡령한 게 아니라 기밀 정보를 빼내 경쟁사에 넘기려 한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당신이 일발 역전의 카드라 굳게 믿었던 그 USB 메모리는 당신 자신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가장 무거운 죄의 결정적 증거품 그 자체인 겁니다.
내가 서늘하게 쏘아붙이자 태준의 손에서 USB 메모리가 툭 하고 떨어져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완벽한 파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자, 이걸로 정말 게임 오버입니다. 이 사람 끌고 가시죠. 내 신호와 함께 두 명의 형사가 태준의 양팔을 가차없이 비틀어 올렸다. 차가운 은빛 수갑이 찰칵하는 선명한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태준이 완벽하게 연행되려던 바로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조차 않던 그의 어머니가 돌연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나섰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엎드려 있던 어머니가 야수 같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있는 형사들을 말리며 오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앞에 버티고 서더니 있는 힘껏 손을 치켜들고 수갑을 찬 채 저항도 못하는 아들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뺨을 맞은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핏발선 눈을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왜 날 때리는 거야? 입 닥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같은 범죄자 새끼, 이제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회사 돈이나 훔쳐 쓰는 쓰레기 같은 놈 따위 당장 감방에 처박혀서 평생 나오지 마. 어머니의 입에서 무서운 기세로 튀어나온 것은 친아들에 대한 가차없는 절연과 저주의 말들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능한 엘리트 아들이라며 콧대 높게 자랑하고 나를 가난한 시골뜨기라 무시하던 그 거만한 여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노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아들조차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내동댕이 치는 추악한 이기주의자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침을 뱉고는 이번엔 내 발밑에 매달려 기분 나쁠 정도의 아양을 떨며 싹싹 빌기 시작했다. 사모님. 아니, 강지훈 아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멍청한 자식놈은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다. 우리 집안 족보에서 완벽하게 파내고 두 번 다시 아가씨 눈앞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회장님의 그 거래 정지 처분만은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전부 이 구제불능인 놈 혼자 제멋대로 벌인 짓입니다. 도산의 공포에 넋이 나가 있던 시아버지도 아내의 말을 듣자 기어오듯 다가와 핏자국이 남은 거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맞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놈한테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배상금도 빚도 전부 이놈 혼자 짊어지게 할 테니 부디 저희 하청 공장만은 살려주십시오. 평생 아가씨 집안의 개구멍바디 노예로 일하겠습니다. 구두라도 핥으라면 할겠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마저 완벽하게 버림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태준.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유라가 돌연 배를 잡고 하이톤으로 미친 듯이 웃어젖히기 시작했다. 아하하하, 최고다. 지친 부모한테까지 완벽하게 버림받다니 정말 꼴좋네 박태준. 네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엘리트 도금이 완벽하게 벗겨진 순간이잖아? 나를 범죄 물귀신으로 끌고 가려 한 천벌이야. 꼴 좋다. 지옥 밑바닥에서 평생 혼자 처박혀 썩어버려. 내 편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비웃음당하며 철저히 고립무원의 신세가 된 태준. 그는 절망의 무게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굵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후회에 휩싸인 채 바닥을 박박 긁어댔다. 나는 그 피로 피를 씻어내는 듯한 처참한 지옥도를 그저 묵묵히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민도 동정도 심지어 분노조차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한 줌도 솟아나지 않는다. 나의 이 절대적인 침묵이야말로 그들에 대한 최대의 형벌이었고 그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초래한 완벽한 파멸의 증명이었다. 지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날 버리지 마. 나한텐 너밖에 없어. 사랑해. 진짜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끌고 가세요. 나의 짧고 바닥모를 서늘한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완벽한 종언을 고하는 사형집행의 신호가 되었다. 두 명의 형사가 가차없이 태준의 양겨드랑이를 들어올려 난폭하게 복도로 끌고 나갔다. 안 돼. 지윤아, 강지윤, 살려줘. 제발 용서해줘. 단말마 같은 태준의 절규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더니 이윽고 쾅하고 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는 완벽하게 끊어졌다. 태양그룹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당신들의 하청 공장은 오늘부로 사실상 도산입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에게도 곧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들 겁니다. 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두 번 다시 우리 일가 눈에 띄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빠의 압도적인 위압감과 절대영도의 선고에 세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조차 잃은 채 도망치듯 기다시피 현관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나서야 신혼집에는 비로소 3월 초순의 상쾌한 정적이 찾아왔다. 다 끝났구나, 지윤아. 오빠가 다정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전무와 민석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테이블 위에는 태준의 이마에서 흐른 피와 눈물로 처참하게 얼룩진 사인 완료된 초록색 협의이혼 서류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응시하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내가 본래의 나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적에 휩싸인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내 스마트폰의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무심코 화면에 눈을 떨군 순간 거기에 표시된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 나와 오빠는 동시에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에 떠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번호도 모르는 누군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전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간 태준의 번호였다. 압수당하기 직전 순찰차 안에서 걸었거나 혹은 몰래 숨겨둔 투폰으로 경찰의 눈을 피해 끈질기게 걸어온 것이리라. 지윤아, 제발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미친놈이었어. 네가 태양그룹 영예가 아니어도 좋아.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한텐 진짜 너밖에 없단 말이야. 유라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 장난감이었어. 네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 당장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전부 오해였다고 말해줘. 나 좀 살려줘. 콧물과 눈물로 엉망진창이 된 추악하고 이기적인 애원.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철창 너머로 끌려가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는 건가? 아니, 틀렸다. 그는 그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재력에 매달려 자신의 무거운 죗값을 피하고 싶을 뿐이다. 지윤아,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부탁이야. 나 같은 쓰레기는 평생 내 구두를 핥으며 노예처럼 살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나 좀 버리지 마. 내 인생 끝내지 말아줘. 3월 초순의 차가운 바람이 열린 창문 틈을 지나 이윽고 봄의 따스한 공기를 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던져줄 자비의 말 따위는 단 한 글자도 갖고 있지 않았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통화 종료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단말기에 수신 차단 설정을 한 뒤 그 얄팍한 기계를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두 번 다시 그와 나의 인생이 교차할 일은 없다. 오빠가 훗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잘 견뎌냈다, 지윤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저놈의 처참한 말로는 네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훈장이다.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네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팽팽하게 벼려져 있던 마음의 실이 탁 풀리며 내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거짓과 허영으로 칠해진 이 싸구려 신혼집의 열쇠를 테이블에 남겨둔 채 우리는 봄빛이 쏟아지는 바깥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태준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참작의 여지 없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에서 미래의 임원 후보라 칭송받던 그의 실체가 순식간에 사내에 퍼졌고 과거 그를 치켜세우던 동료들은 일제히 손바닥을 뒤집으며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한편 내 연녀 유라 역시 횡령 자금의 불법 수수와 과거 여러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사기꽃뱀. 여죄가 줄줄이 발각되었다. 그녀는 손에 넣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모조리 압수당했고 사기죄로 체포되어 교도소의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젊음과 미모가 완벽하게 시들어가는 공포에 떨며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모래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계절은 돌고 돌아 3월에 매서웠던 바람은 어느덧 완연하게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휴일의 평온한 오후, 정원의 넓은 테라스에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지훈과 함께 따뜻한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최고급 다즐링 홍차의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코끝을 간지럽힌다. 지훈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너 스스로의 발로 걸어나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시련이었다고는 하나 그놈들이 한 짓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하지만 너는 태양그룹의 딸로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훌륭하고 긍지 높게 싸워 이겼다.
애비는 네가 진심으로 자랑스럽구나. 평소 위엄으로 가득 찬 강 회장의 얼굴이 지금은 그저 다정한 한 명의 아버지의 웃음이 되어 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어머니 역시 내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힌 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람을 직함이나 거칠애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말이에요. 나는 홍차가 담긴 찻잔을 테이블에 살며시 내려놓고 푸르게 펼쳐진 높은 봄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거짓된 자신을 연기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들이 있다. 연분홍빛 벚꽃잎이 부드러운 봄바람에 흩날려 반짝반짝 빛나며 우리 가족의 발치로 다정하게 쏟아져 내렸다. 과거의 차갑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모두 이 따스한 봄의 햇살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 사라져간다. 나는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하고 눈부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